SY 전략기획의 44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졌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 누구도 그 장관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의 중심에는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서연 대표가 있었다. 그녀는 30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벼려낸 칼날 같은 인상이었다. 그녀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뒤로 묶여 있었고 맞춤 제작한 다크 그레이 슈트는 그녀의 권위와 냉철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지금은 중견건설사 태강건설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談판이 진행 중이었다. 태강건설의 노회한 회장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젊은 전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태강건설의 부실 채권 비율은 공시된 것보다 12% 높습니다. 그리고 3분기 수주 실적은 경쟁사 담합을 통해 부풀려졌죠. 이 자료 검찰에 넘어간다면 YJ그룹의 지원 약속도 물거품이 될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그녀는 태강 측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흔들어 보이는 서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숫자가 빼곡히 적힌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 싸움은 감정의 소모가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전략의 게임이었다. 태강의 젊은 전무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당신들, 이건 약탈이야, 법적으로.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배제된 짙은 심연과 같았다. 베오비오 법은 준비된 자의 방패입니다. 김 전무님, 감정에 호소할 시간에 재무제표나 한 줄 더 읽으셨어야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상대의 심장에 꽂혔다.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했다. SY 전략기획은 이미 태강의 지분 과반을 확보했고 이 회의는 통보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노 회장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며 서명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에 서연과 그녀의 충직한 비서 윤 실장만이 남았다. 윤 실장은 말없이 서연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감을 아는 것은 윤 실장뿐이었다. 다음 타깃 YJ그룹 브리핑 자료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았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전용 리무진, 안 방금 전에 격렬했던 전투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된 듯 했다. 서연은 방음 처리된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세계는 언제나 이렇게 빠르고 냉혹하게 움직였다. 성공, 승리, 완벽함. 그것이 한서연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실패나 약점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다. 피도 눈물도 없는 M&A 전문가. 하지만 그 얼음장 같은 표면 아래 7년 전의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아물지 않은 화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그 상처를 봉인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집안은 그녀의 사무실만큼이나 미니멀하고 차가운 질서로 가득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책상 위에 YJ그룹의 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와인 대신 진한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YJ그룹, 유통과 화학을 주력으로 하는 거대 복합기업.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SY 전략기획에게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었다. 서연의 눈이 빠르게 재무제표와 지배구조를 훑었다.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이런 거대 기업의 약점을 찾아내고 파고들어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것. 자료는 YJ그룹의 핵심 임원진 프로필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에서 멈췄다. COO 최고 운영 책임자 강지훈. 사진 속의 남자는 7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단단해 보였지만 그 특유의 오만함이 엿보이는 눈매는 변하지 않았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강지훈. 그녀의 20대들을 송두리째 짓밟고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이름. 그녀가 성공을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든 원동력이자 악몽의 근원이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YJ그룹이 다음 타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 정도의 고위직에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스크롤을 내렸다. 그의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관계. 서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배우자 오수진 선군 아트센터 부관장. 자녀 강아준 7세 강아린 7세.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YJ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서 찍은 공식적인 가족 사진이었다. 강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미모의 오수진이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똑같은 파란색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남매 쌍둥이가 서 있었다.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 서연은 숨이 막혔다. 오수진. 그 여자. 강지훈을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아니 강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그 여자였다. 7년 전 그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화면을 꺼버리려 했다. 이 더러운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다.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사냥감일 뿐이라고, YJ그룹은 그녀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사진 속 여자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왼쪽 어깨 드레스끈 바로 아래로 살짝 드러난 부분.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곳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색의 작은 점이 있었다. 초승달 모양의 그녀만이 알 수 있는 희귀한 모반 무반이었다. 아! 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연희 거야. 세상에 비슷한 모반을 가진 아이는 많아.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순식간에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차가운 병원 침대, 강제로 붙들린 팔다리, 배를 가르는 고통,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곁으로 간호사가 데려왔던 두 아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각서에 서명한 직후 단 1분간 허락되었던 면회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그러지 못했다. 두 아이 중 딸아이의 어깨에 바로 그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점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것이 그녀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모정의 증표였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미래,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까지도. 그들은 그녀가 아이들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오수진의 집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야망의 눈이 먼 강지훈은 그들의 편에 섰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입양될 것이라는 말만 믿고 눈물로 서명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의 아이들이 어떻게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인가. 태블릿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아이들.
그녀가 7년 내내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매일 밤 꿈속에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이들을 부르며 울부짖었던 그 아이들. 강지훈과 오수진이 자신들의 아이로 위장해 키우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서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들은 그녀를 속였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 자신들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배신감보다 더 끔찍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CEO 한서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아이를 잃은 어미의 처절한 절규만이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꺼지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더 차가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는 지옥에서라도 기어나와 내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어미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주워들었다. 화면 속 강지훈과 오수진의 위선적인 미소가 역겨웠다. 그녀는 사진 속 두 아이, 하준이와 하린이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기다려 아가, 엄마가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YJ그룹, 강지훈, 오수진. 그들은 이제 단순한 M&A 타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서연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의 상대가 되었다. 그녀는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실장, YJ그룹 조사팀. 지금 당장 2배로 늘려. 그리고 강지훈 COO와 오수진 부관장. 그들의 7년 전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특히 아이들 입양 관련해서는 먼지 하나까지 놓치지 마.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지난 7년간 그녀를 얼음 여왕으로 만들었던 냉철한 이성이 다시 심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이성의 핵에는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모성애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서연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서연은 밤을 꼬박 새웠다. 동트기 전에 푸른빛이 서재를 감쌀 때까지 그녀는 7년 전의 지옥 같은 기억과 싸워야 했다. 강지훈의 배신, 오수진의 잔인함, 그리고 아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그녀는 다시 SY 전략기획의 냉철한 대표 한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슬픔과 분노는 가장 깊은 곳에 가두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최철규 팀장을 호출했다. 최 팀장은 SYI 전략기획의 그림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서연이 업계에서 수많은 정보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의 팀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서연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가져왔다. 서연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정오가 조금 안 된 시각 최 팀장이 서연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깡마른 체구에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YJ그룹 자료 중 강지훈의 가족 사진이 담긴 페이지만을 태블릿에 띄워 그에게 건넸다. 이 아이들에 대해 조사해. 최 팀장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지훈 COO의 쌍둥이 자녀 강하준, 강하린. 올해 7살입니다. YJ그룹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이상이야. 7년 전 이 아이들의 출생과 입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내. 공식적인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원해. 서연의 목소리에 실린 미묘한 떨림을 최 팀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삼켰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7년 전 오늘을 기점으로 약 2주간의 기록. 아이들은 입양됐어. 오수진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거야. 그들이 어디서 이 아이들을 데려왔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알아내야 해. 이건 M&A 건보다 중요해.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알겠습니다. 최 팀장은 짧게 대답하고 집무실을 나갔다. 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YJ그룹의 방대한 M&A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그들은 지난 7년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최 팀장의 조사는 번개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우선 강지훈과 오수진 부부의 의료 기록에 접근했다. 서연의 예측은 정확했다. 오수진은 고질적인 자궁 문제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공식적으로는 난임 치료 중 기적적으로 쌍둥이를 얻었다고 알려졌지만 그것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입양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입양 기록은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었다. 국내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입양기관을 통해 진행되었고 법원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명령까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최 팀장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그는 입양 서류에 찍힌 기관의 이름을 발견했다. 하늘보육원,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사설 보육원이었다. 최 팀장은 하늘보육원의 원장 박인태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박 원장은 겉으로는 인자한 교육자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보육원 후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최 팀장은 횡령 증거를 손쉽게 확보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박 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박 원장은 자신의 비리가 담긴 서류를 보고 사색이 되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이라면?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팀장은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돈이 아닙니다. 정보죠. 7년 전 강지훈 COO와 오수진 부관장에게 입양 보낸 쌍둥이에 대한 모든 것. 박 원장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그건 법적으로 최 팀장이 박 원장의 말을 잘랐다. 이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면 당신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박 원장, 법은 당신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7년 전 선군 아트센터, 즉 오수진의 친정 쪽 재단에서 거액의 후원금이 하늘보육원에 들어왔다. 그 직후 갓 태어난 쌍둥이 남매가 미혼모의 긴급 보호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다. 서류상 아이들의 친모 정보는 완전히 비공개 처리되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강지훈과 오수진 부부가 입양 절차를 밟았다. 모든 과정은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입양 대기자 명단은 무시되었고 서류는 조작되었다. 박 원장은 오수진 측의 변호사가 건넨 두둑한 돈 봉투와 함께 이 일을 비밀에 붙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그는 쌍둥이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들이 특별한 아이들이라는 것은 직감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데려온 병원. 아이들의 원래 기록은 없었습니까? 최 팀장이 핵심을 찔렀다.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사무실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떠올렸다. 만일을 대비한 보험이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최 팀장에게 몰래 그 봉투를 건넸다.
최 팀장은 서류를 들고 즉시 서연에게 복귀했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 봉투가 열리고 빛바랜 아기 출생증명서 2장이 책상 위에 놓였다.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증명서는 그녀가 아이를 낳았던 바로 그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었다. 첫 번째 장. 남자아이. 강하준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지기 전 희미하게 산모 한서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장. 여자아이. 강하린.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힌 작은 글씨. 좌측 어깨 초승달 모양 모반.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인 아이 절도였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아이들을 빼앗아갔다. 그녀가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당하고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협박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오수진은 자신의 불임을 감추고 완벽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 강지훈은 YJ 그룹의 사위가 되기 위한 야망을 위해 갓 태어난 그녀의 아이들을 훔쳐 자신들의 아이로 둔갑시켰다. 그들은 그녀의 인생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그녀의 존재 이유마저 빼앗아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르는 대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대표님, 초에 팀장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만이 번뜩였다. YJ그룹 M&A 전략 전면 수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다. YJ그룹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강지훈과 오수진 그 두 사람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아 해. 특히 오수진의 자금줄인 성운재단과 YJ화학의 연결고리를 끊어내. YJ화학은 오수진의 오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그들의 자금줄을 막고 강지훈을 무능한 COO로 전락시켜. 그녀의 분노는 이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M&A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어미 맹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 모든 자원,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것이었다. 최 팀장, 박 원장은 우리가 관리해. 그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강지훈과 오수진 주변의 모든 것을 감시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약점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특히 아이들 하준이와 하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는 아이들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이들의 미소가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아이들을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강지훈과 오수진이 지난 7년간 누려온 그 위선적인 행복을 산산조각 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세계를 밑바닥부터 무너뜨릴 것이었다. 차가운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도시의 불빛 어딘가에 그녀의 아이들이 있었다. SY 전략기획의 월음을은 YJ그룹 본사 미팅. 시작 3시간 전부터 이미 전쟁터와 같았다. 한서연은 거대한 인터랙티브 스크린 앞에 서서 YJ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팀은 지난 며칠간 밤샘 작업을 통해 YJ그룹의 가장 아픈 고리들을 찾아낸 상태였다. 서연의 얼굴은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완벽했다. YJ그룹의 핵심은 유통과 화학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줄은 오수진의 오빠 오태석 전무가 관리하는 YJ화학과 선군재단입니다. 강지훈 COO는 표면적인 운영을 맡고 있지만
재무적인 실권은 없습니다. 오늘 미팅에서 우리는 강지훈의 무능함을 부각시키고 YJ 내부의 균열을 유도할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윤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다. 대표님, 강지훈 COO 측에서 방금 미팅 참석자 명단을 최종 확인해 왔습니다. YJ 법무팀과 재무팀장이 배석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수진 부관장이나 오태석 전무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쳤다. 그게 그들의 한계죠. 강지훈은 아직도 이 싸움을 단순한 경영권 방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가 전면에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도록 내버려둬요. 우리는 그 방패를 부수는 게 아니라 방패 뒤에 숨은 자들을 끌어낼 겁니다. 그녀는 YJ 본사로 출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단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YJ 그룹 본사 빌딩은 그들의 40년 역사를 대변하듯 구시대적인 화강암으로 지어져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SY 전략기획의 현대적인 유리 건물과는 정반대였다. 서연과 그녀의 최소 인원 윤 실장과 M&A 전담 변호사 2명 이 로비에 들어서자 YJ 측 실무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공기 중에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고층 임원 회의실. 거대하고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이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YJ 그룹의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애써 여유 있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SY 전략기획이라는 기업 사냥꾼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다. 서연은 정확히 약속 시간 1분 전 상석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강지훈이 들어섰다. 7년 만에 직접 마주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7년 전 비에 젖은 채 그녀를 외면했던 비겁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YJ 그룹의 성공한 COO 강지훈이었다. 한서연 대표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SOI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시다니 저희 YJ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강지훈이 먼저 손을 내밀며 능숙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전혀.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배신감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얼음 여왕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YJ 그룹의 강지훈 COO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관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악수와 날카로운 눈빛에 강지훈의 미소가 순간 M&A 팀장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YJ 그룹에 감춰진 부실 채권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 그리고 특히 강지훈이 COO로 부임한 이후 급격히 악화된 유동성 위기에 대한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YJ 측 변호사들이 반박하려 했지만 SY의 자료는 완벽했다. 강지훈은 초반의 여유를 잃고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SY가 이 정도로 깊게 파고들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한 대표님, 지금 이 자료들은 명백한 경영 간섭이자. 그가 목소리를 높이려 할 때 서연이 처음으로 그의 말을 끊고 입을 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간섭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강 COO님.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YJ 그룹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 COO님이 직접 주도하셨던 지난 7년간의 운영 실적은 솔직히 말해 낙제점입니다.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강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감히 신생기획사 대표 따위가 자신을 면전에서 모욕하다니. 한 대표 말이 지나치군 당신이 YJ에 대해 뭘 안다고.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7년 전의 그날처럼, 그러나 이제는 경멸을 담아 그를 꿰뚫고 있었다. YH에 대해 모르는 건 오히려 강 CEO님 아닐까요? 예를 들면 7년 전 성군재단의 자금으로 무리하게 시작했던 YJ 화학의 신소재 사업. 그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야망이 윤리를 앞설 때 그건 성장이 아니라 부패라고 하죠. 강지훈은 숨이 멎는 듯 했다. 7년 전 성군재단, 잘못된 기반. 그 사업은 오수진과의 결혼을 확정짓고 YJ에서 그의 입지를 다지게 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서연이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서연은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이 프로젝트의 실패한 데이터는 모두 회계 장부 뒤에 숨겨져 있더군요. 이런 과거의 실수들이 YJ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Y는 YJAI의 미래를 위해 이 부실한 과거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강 CEO님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녀의 말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YJ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강지훈은 완전히 평정심을 잃었다. 서연은 팀을 이끌고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 윤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한편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설명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은 분명 낯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가 7년 전을 언급할 때의 그 차가운 경멸, 그것이 그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비서에게 소리쳤다. SY 전략기획, 한서연 대표 개인 신상 정보. 지금 당장 다시 가져와 학력, 경력, 가족관계, 사소한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비서가 가져온 자료에는 완벽한 이력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MIT,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 M&A 전문가, SY, 전략기획 설립.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 코스였다. 7년 전에 그 여자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회의 중 서연이 무심코 던졌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나가기 직전 그를 돌아보며 덧붙였던 한마디. 아, 그리고 강 CEO님, 7년 전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세안 메디컬 센터 인근 부지 말입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세안 메디컬 센터. 그곳은 7년 전 한서연, 아니 그가 버렸던 그 여자가 아이들을 낳았던 병원이었다. 그는 서둘러 서랍을 뒤져 7년 전 비서가 처리했던 서류처를 찾아냈다. 세한 메디컬 센터 출생아 포기각서,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적힌 이름. 한서연. 설마, 아니, 이름이 같을 뿐이야. 그 여자가 이렇게 변했을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한서연 대표의 프로필 사진을 확대했다. 차갑고 오만한 얼음 여왕의 얼굴. 그는 7년 전 눈물에 젖어 자신에게 매달리던 가난한 여대생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두 얼굴은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 눈, 절망과 분노, 모든 것을 잃었던 자의 그 눈빛만은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강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만약 정말 그 여자라면,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돌아온 것이라면 YJ 그룹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복수라면 차가운 식은땀이 그의 등을 적셨다. 그는 방금 자신이 괴물을 마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세안 메디컬 센터. 그 이름이 그의 뇌리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그 병원은 그가 7년 전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리고 그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렸던 장소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7년 전 서류철을 미친 듯이 뒤졌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빛바랜 출생아 포기 각서 사본이 나왔다. 산모 이름 한서연. 그는 SY 전략기획대표의 프로필 사진과 각서에 첨부된 희미한 증명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동일 인물이었다. 그가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가난하고 힘없던 그 여대생이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는 얼음 여왕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YJ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복수였다. 강지훈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이 모든 일의 공범이자 주모자인 오수진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그 시각 오수진은 자신이 부관장으로 있는 성군 아트센터의 VVIP 갈라 디너를 주관하고 있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재계와 정계의 유력 인사들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며 완벽한 안주인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한서연의 세계와는 정반대에 있었다.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졌고 원하는 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다. 진동하는 휴대폰을 확인한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남편 강지훈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방해하는 법이 없는 그였다. 그녀는 조용한 테라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여보, 나 지금 바쁜 거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짜증이 묻어났다. 수진아, 큰일 났어. SY 전략기획 한서연 대표. 그 여자야. 7년 전. 그 여자라고. 강지훈의 목소리는 공포로 잠겨 있었다. 오수진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한서연. 그녀가 잊고 싶었던, 아니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훈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감히 기어 올라왔다고 뭐가 문제야. 7년 전에 완벽하게 끝냈잖아. 서류도 병원 기록도.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그녀에게 한서연은 그저 남편의 과거에 붙었던 귀찮은 오점일 뿐이었다. 그 여자가 YJ를 노리고 있어 M&A를. 이건 복수야. 오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얼음 여왕 한서연. 최근 재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그녀는 그저 실력 좋은 신흥 강자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해, 이 한심한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무너지는 게 그 여자가 원하는 거겠지. 일단 끊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그녀는 강지훈의 절규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파티를 즐길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오빠이자 YJ 화학의 실세 오태석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SY 전략기획의 한서연 그 여자 뒷조사 좀 해줘. 7년 전 과거까지 샅샅이. 그리고 YJ를 향한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해야겠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오수진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우아한 예술 후원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 계산적인 본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위해 한서연의 아이들을 훔치는 계획을 세웠던 주모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불임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트로피를 완벽하게 소유하기 위해 그 일을 저질렀다. 한편 한서연은 YJ 본사 미팅에서 돌아온 직후 최철규 팀장을 호출했다. 강지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약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노리는 진짜 상대는 그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왕을 잡을 차례입니다. 오수진이 7년 전 병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세요. 최 팀장의 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세안 메디컬 센터의 7년 전 기록을 파고들었다. 당시 한서연의 분만을 도왔던 의료진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거나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최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갑자기 이민을 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간호사는 현재 캐나다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최 팀장은 직접 날아가지 않았다. 그는 현지의 베테랑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보고서가 서연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간호사의 증언은 녹취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다. 그날 오수진 씨가 직접 왔었어요. 변호사랑 같이. 산모 한서연은 제왕절개 수술 직후라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그들은 산모가 위험한 약물 중독 상태라 아이들을 즉시 격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산모에게 진정제를 추가로 투여하라고 지시했죠. 영양제라고 속이고서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약물에 취해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다. 아이들은 건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미수가 인큐베이터로 옮겼고 그날 밤 바로 하늘보육원으로 빼돌렸어요. 오수진 씨가 모든 서류를 직접 챙겼고 저에겐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며 입을 막았죠. 보고서를 읽는 서연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것은 강지훈의 비겁한 방관을 넘어선 오수진이 주도한 명백한 유아, 약취 범죄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훔치기 위해 산모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다. 서연의 심장은 복수심을 넘어선 처절한 모성애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오수진이 단순한 M&A로 무너질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여자였다. 그리고 오수진의 방역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다. YJ 그룹에 대한 SY의 공격이 거세지자 오수진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여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군재단과 연결된 언론사들을 통해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얼음여왕 한서연 그녀의 잔혹한 M&A 수법, SY 전략기획 중소기업을 파멸시키는 하이에나,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을 암시하는 월스트리트 시절의 검은 스캔들 같은 추잡한 루머까지 퍼뜨렸다. 그것은 전형적인 더러운 비즈니스 전술이었다. SY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M&A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윤 실장이 긴급히 관련 기사들을 브리핑했다. 대표님, 오수진 측의 방역입니다.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듯합니다. 대응팀을. 서연은 기사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됐어.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유치한 수법이 오수진의 수준이야. 그녀는 내가 이런 가십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녀는 틀렸어. 그녀가 진흙탕을 만들면 나는 그 진흙탕 밑에 집안 자체를 무너뜨릴 거야. 서연은 오수진의 공격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YJ그룹의 핵심 자금줄이자 오수진의 오빠 오태석이 관리하는 YJ 화학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는 최 팀장이 확보한 YJ 화학의 비자금 내역과 선군재단으로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투척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전이 아닌 그들의 심장을 겨눈 실질적인 공격이었다.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면 YJ 화학은 마비될 것이고 오수진과 오태석 남매는 동시에 위기에 몰릴 것이었다. 오수진이 언론을 이용해
연막을 피우려 할 때 서연은 이미 그녀의 성에 불을 지른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수진. 그 우아한 가면 뒤에 숨어 아이를 훔친 악마. 그녀는 이제야 서연이라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를 건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으려는 어미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비란 없었다. YJ 화학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오태석 전무는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선군재단으로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었다. 오수진의 우아한 세계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금감원이라는 거대한 권력기관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강지훈의 입지는 YJ그룹 내에서 급격히 축소되었다. 처가의 비호가 사라지자 그의 무능함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한서연이 돌아왔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이 7년간 애써 외면했던 진실. 자신이 키우던 아이들이 바로 그녀의 아이들이라는 끔찍한 의심이 그를 좀먹고 있었다. 이런 폭풍 속에서도 오수진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선군재단이 주최하는 별빛 어린이재단 자선갈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YJ그룹의 위기를 잠재우려 했다. 한서연 역시 이 행사에 초청받았다. SY 전략기획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었고 서연은 통 큰 기부를 약속하며 재단의 VVIP 명단에 올랐다. 오수진이 보낸 초청장은 사실상 내 영역이니 감히 발 디딜 생각 말하는 경고장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의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경연장이었다. 오수진은 연회장 입구에서 완벽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춘 강지훈이,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소품인 강하준과 강아린이 서 있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화려함에 눌려 잔뜩 주눅이 들어 보였다. 한서연이 등장하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칠흑 같은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오수진의 의도적인 무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순간 입구에 서 있는 두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아팠다. 그녀의 아이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아이들이었다. 강아주는 강지훈의 어린 시절을 강아리는 서연 자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담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시선을 돌려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그녀는 YJ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오수진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것이었다. 오수진은 한서연의 존재에 분노했지만 재계 거물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시키며 행복한 가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오수진이 아이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 때 하린이의 얼굴에 스쳤던 미세한 공포를, 행사가 중반을 넘어서자 어른들의 대화에 지친 아이들은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키즈 라운지로 모여들었다. 오수진은 중요한 로비 활동에 집중하느라 아이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강지훈은 술잔만 든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잠시 바람을 쐰다는 핑계로 테라스로 향하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키즈 라운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은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준이와 하린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하준이는 금방 실층을 냈지만
하린이는 어려운 조각 하나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7년 만에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과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보육색의 가벼운 눈인사를 건넨 그녀는 하린이의 옆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이 조각은 아마도 저기 하늘 부분이 아닐까. 하린이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서연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경계심을 풀었다. 아이는 서연이 가리킨 곳에 조각을 맞추어 보았다. 딱 소리와 함께 그림이 연결되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와, 맞았어요. 아줌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준이가 어느새 다가와 물었다. 서연은 하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글쎄, 그냥 그렇게 보였어. 그녀는 하린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맑고 깊었다. 자신을 닮은 눈이었다. 페어줄 잘 맞추네. 이름이 뭐야? 서연이 최대한 다정하게 물었다. 저는 강하린이에요. 이건 오빠 강하준이고요. 하린이가 수줍게 대답했다. 서연은 아이의 왼쪽 어깨를 바라보았다. 드레스 밖으로 드러난 피부. 그곳에는 그녀의 기억 속에 박혀있던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붉은 모반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하린이의 어깨 위 모반을 향해 다가갔다. 어깨에 예쁜 그림이 있네. 그녀의 손가락이 7년 만에 그 증표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하린, 지금 뭐 하는 거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하준이와 하린이가 한서연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다. 오수진은 하린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하린이가 아픔에 작게 비명을 질렀다. 엄마, 조용히 해. 낯선 사람이랑 함부로 말 섞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서연을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에 감히 손을 댄 도둑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오수진의 분노보다 더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수진의 손에 붙들려 겁에 질린 하린이와 그 뒤에 숨어 눈치를 보는 하준이를 보았다. 아이들은 오수진을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했다. 오, 부관장님, 아이들이 놀란 것 같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 아이들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한 대표님은 하이에나가 어린 사슴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남의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오수진이 독을 품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서연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오수진은 아이들을 끌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특히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던 하린이의 눈망울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 그녀를 이끌어온 것은 7년간 골마터진 복수심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목격했다. 오수진에게 아이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삶을 치장하는 액세서리이자 남편을 올가매는 족쇄일 뿐이었다. 저 차가운 여자 밑에서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학대당하고 있었다. 서연은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불타는 분노를 식혀주지 못했다. 그녀는 리무진에 올라타자마자 윤 실장에게 명령했다. 윤 실장, YJ그룹 M&A 전략 다시 수정해. 속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되찾아올 방법을 찾아. 법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얼음 여왕의 가면이 깨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강하고 원초적인 힘 모성애의 폭발이었다. 복수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저 지옥 같은 집에서 가짜 어미의 손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자선갈래에서 돌아온 한서연의 사무실은 다음 날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과 오수진의 경멸, 어린 손길이 그녀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YJ 그룹을 단순히 인수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수진이 아이들을 인질로 삼을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다. 그녀는 YJ라는 성을 공성무기로 무너뜨리는 동시에 성 내부의 기반 자체를 함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YJ 화학과 선군재단 비자금 자료 전부 언론에 푸세요. 서연이 최철규 팀장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금융감독원 조사는 그들을 압박할 뿐 숨쉴 구멍을 줍니다. 대중이 알아야 합니다. 오수진이 별빛 어린이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이용해 어떻게 자신의 배를 불렸는지 그 위선을 만천에 공개하세요. 최 팀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SY 전략기획의 정보팀은 YJ 화학의 분식 회계 자료와 선군재단을 통한 자금 세탁의 구체적인 흐름도를 확보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매체 두 곳에서 동시에 특종 기사가 터져나왔다. 이 화학 오너 일가 비자금 수백억 조성 의혹, 자선재단인가 비자금 세탁소인가 선군재단 두 얼굴. 기사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섰다. 구체적인 계좌번호 일부와 자금 흐름도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렸다. 바로 어제 저녁 화려한 자선 갈라를 주최했던 오수진의 위선적인 모습이 기사와 대비되며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YJ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했다. 이는 단순한 M&A 시도가 아닌 오너 일가의 도덕성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YJ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오 회장은 경로했고 오태석 전무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했다. 그룹의 모든 자금줄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YJ 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지만 오너 일가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과 사회 이사들은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YJ라는 견고했던 성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언론사 사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라고 압박했지만 이미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였다. 그녀의 우아한 명예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상류층의 품위가 한서연이라는 천박한 여자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불결한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분노는 고스란히 집으로 향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천박한 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도대체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데. 그녀는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강지훈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희생양에 대한 경멸뿐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관계를 보며 7년 전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야망을 위해 사랑과 아이들을 버렸던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한서연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회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는 이제 YJ 그룹 내에서도 완벽한 외톨이였다. 오태석 전무는 자신의 비자금 혐의를 강지훈의 경영상 실수로 덮어씌우려 했고 이사회는 무능한 COO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었다. 오수진조차 그를 방패막이로 내세울 뿐 보호해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을 잃고 처가의 죄까지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갈 것이 분명했다. 그는 깨달았다.
오수진과 YJ 가문에게 자신은 그저 쓸모있는 도구였을 뿐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버려지는 패에 불과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인 한서연. 그녀와 직접 단판을 짓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무엇을 내줘야 하는지 알아야 했다. 강지훈은 오수진 몰래 자신의 서재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SE와의 전략기획의 공식 라인이 아닌 최 팀장을 통해 알아낸 윤 실장의 개인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강지훈이다. 한서연 대표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 YJ 그룹이 아니라 7년 전 그 일 때문에. 답장은 의외로 빠르고 간결하게 왔다. 내일 저녁 9시 호텔 프리마 펜트하우스 249 1호. 혼자 와. 장소와 시간을 정한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곳은 SY 전략기획이 비밀리에 장기 임대해 사용하는 안전가옥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에 있는 장소였다. 강지훈은 이 만남이 협상이 될지 아니면 처형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다음 날 아내에게는 YJ 화학 채권단과의 비공개 긴급회의라는 거짓말을 했다. 오수진은 자신의 문제로 경황이 없어 남편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호텔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미 한서연의 거미줄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직감했다. 펜트하우스 거실은 어두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강지훈에게는 그것이 마치 지옥의 불빛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를 등지고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이었다. 왔군. 그녀의 목소리는 야경보다 더 차가웠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한서연, 아니 서연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지? 그는 7년 전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굴한 애원이었다. 한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강지훈 씨. 그녀의 차가운 대답에 강지훈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회사 지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YJ 그룹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게 도와줄게. 오태석 전무의 비자금 자료 원본도 넘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한서연은 그의 비굴한 제안에 코웃음 쳤다. 당신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 여전히 야망을 위해 남을 팔아넘기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데만 급급해. 그녀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강지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가진 쓰레기 따위엔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아이들 때문인가?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침내 그가 핵심을 입에 담았다. 한서연의 눈이 순간 불꽃처럼 타올랐다.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아이들. 강지훈의 목소리가 공포로 뭉개졌다. 그 단어는 펜트하우스의 어두운 공기 속에서 금단의 주문처럼 울렸다. 한서연의 눈이 맹렬한 불길에 휩싸였다. 그래, 아이들. 그녀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을 얼음으로 감싼 듯 차가우면서도 무서운 열기를 품고 있었다. 당신은 몰랐겠지. 7년 전 당신이 오수진의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을 때 당신이 버린 게 나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천천히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차가운 통유리창이 그의 퇴로를 막았다. 무슨 소리야. 그 아이들은 입양했어. 오수진이. 강지훈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했다. 한서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입양, 그래 입양 서류는 그렇게 꾸몄겠지. 하늘보육원 박인태 원장. 돈으로 입을 막고 서류를 조작하고. 하지만 당신들은 실수를 했어.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강지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할인이의 어깨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붉은 모반 사진이 확대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건 내 딸의 어깨에 있던 거야. 내가 낳았던 내 딸.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지도 못한 내게서 훔쳐간 바로 그 아이. 서연의 목소리가 격렬한 분노로 떨렸다. 당신들은 내가 약물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 오수진이 고용한 간호사가 나에게 추가로 진정제를 투여했을 때 그 아이들을 훔쳐갔어. 세안 메디컬 센터에서 바로 하늘보육원으로 빼돌리고 며칠 뒤 당신들의 아이로 입양 서류를 꾸몄지. 그녀는 7년 전 병원 기록 사본과 간호사의 음성 녹취 파일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강지훈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끔찍한 진실이 한서연의 입을 통해 지옥의 심판처럼 선고되었다. 당신들이 YJ그룹에서 행복한 가정을 연기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아이들이 죽은 줄 알았어. 아니, 죽었기를 바랐어. 차라리 그런 추악한 인간들의 손에 크느니. 서연의 절규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깨지고 아이를 잃은 어미의 처절한 고통이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이것이 그의 뒤늦은 고백이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다. 그게 아니었어. 난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닥쳐. 서연이 그의 울음을 일갈했다. 변명 따위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 말해. 왜 그랬지? 왜 내 아이들을 훔쳤지? 당신 아이도 아니었잖아. 강지훈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오수진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불임이었고 YJ그룹의 며느리로서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때마침 강지훈이 한서연의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다. 오수진은 처음에는 낙태를 종용했다. 하지만 서연이 버티자 그녀는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그 아이들을 훔쳐서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오수진은 완벽한 그림을 원했어. 남편의 핏줄, YJ와의 후계자. 그녀는 자신의 불임을 감출 수 있고 동시에 나를 영원히 당신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다고 했어. 강지훈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는 그땐 정말 미쳤었나 봐. YJ그룹의 사위가 되고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야망에 눈이 멀어서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어. 그는 오수진의 집안이 세한 메디컬 센터와 하늘보육원을 어떻게 매수하고 서류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서연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것은 한편의 끔찍한 범죄 드라마와도 같았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강지훈은 서연의 싸늘한 분노를 보며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발치에 기어가다시피 매달렸다. 하지만 난 후회했어. 매일 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 오수진은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어. 그 여자한테 아이들은 그냥 트로피일 뿐이야. 하준이와 하린이는. 그 집에서 불행해. 그는 자신이 희생양임을 자처했다. 오수진의 악랄함과 자신의 어리석은 야망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렸다. 서연아, 제발. 날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기회를 줘. 내가 당신을 도울게.
오수진과 오태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당신이 아직 못 찾은 진짜 비자금 장부를 내가 넘겨줄게.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걸 증언할게. 아이들 당신이 되찾을 수 있게. 그는 이것이 자신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다. 한서연과 손을 잡고 오수진이라는 괴물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는 어쩌면 감옥행을 피하고 아이들 곁에 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한서연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서연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도와 당신이. 그녀는 경멸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강지훈의 뼈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훈, 당신은 끝까지 구역질나는 기생충이구나. 상황이 불리해지니 이제 내게 붙으려는 건가? 난 당신의 더러운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서연이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녀의 힘은 가녀린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오수진과 YJ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당신이 넘겨줄 증거는 이미 그보다 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당신의 이 뒤늦은 고백은 내 계획을 조금 앞당겨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녀는 강지훈을 벽으로 밀쳤다. 내가 원하는 건 YJ 그룹도 당신들의 파멸도 아니었어. 처음부터 단 하나. 내 아이들이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내 아이들을 훔쳤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불행하게 만들었지. 그러니 잘 들어. 서연의 눈이 지옥의 불처럼 타올랐다. 나는 내 아이들을 되찾을 거야. 완벽하게 법적으로. 그리고 당신과 오수진은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이미 빈겁대기니까. 강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서연은 그를 향해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이 할 일은 하나야. 지금 당장 그 여자에게 돌아가.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뭐라고? 강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당신의 그 공포에 질린 표정, 죄책감, 무능함. 그게 바로 오수진을 무너뜨릴 내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여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야. 가서 당신의 아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게 당신이 받을 벌의 시작이야.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꺼져. 강지훈은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이 YJ그룹과 오수진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더 무섭고 거대한 심판대 위에 올랐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문이 닫히고 펜트하우스에 다시 혼자 남은 한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철 같던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강지훈의 입을 통해 확인한 7년간의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끔찍했다. 그녀의 아이들이 겪었을 7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결이었다. 전쟁은 이제 법정으로 옮겨질 것이었다. 강지훈은 한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듯 나와 자신의 차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지옥의 심판관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서연은 더 이상 그가 알던 7년 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얻었다. 그의 고백은 용서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오수진과 함께 묶어 침몰시키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유령처럼 한남동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오수진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YJ 화학주가 폭락과 금감원 조사로 인해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술 냄새와 공포에 질린 강지훈의 꼴을 보자마자 경멸을 쏟아냈다. 이 와중에 술이나 마시고 다녀 채권단 회의는 어떻게 됐어? 강지훈은 한서연의 경고, 그 여자 곁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과 공포에 질린 눈빛은 오수진의 의심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을 추궁하기도 전 다음 날 아침 진짜 폭탄이 그들의 저택으로 배달되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다. 오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장. 원고 한서연, 피고 오수진, 강지훈.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소장에 적힌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한서연이 감히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아, 약취 및 불법 입양. 산모 한서연에 대한 고의적 약물 투여. 입양 서류 조작. 그리고 피고들의 정서적 학대 정황으로 인한 양육 환경 부적합. 7년 전 세한 메디컬 센터. 간호사의 증언과 하늘보육원, 박 원장의 진술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오수진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저택을 울렸다. 그녀는 소장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녀는 강지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내 이놈 네가 그년을 만났구나. 네가 다 불어버린 거지.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강지훈은 그제야 한서연이 자신을 돌려보낸 이유를 깨달았다. 자신의 공포가 바로 오수진을 자멸시킬 도화선이었던 것이다. 오수진은 더 이상 YJ그룹의 경영 위기 따위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녀가 7년간 완벽하게 지켜온 어머니라는 역할과 사회적 지위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즉시 YJ그룹의 법무팀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및 가사 전문 로펌 세종의 대표 변호사를 호출했다. 오수진의 방역은 예상대로 잔인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언론 인맥을 총동원했다. YJ 화학 사태는 순식간에 묻혔고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 가심나는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충격 단독 SY 한서연 대표 7년 전 사생아 쌍둥이 버리고 도망 이제 와서 거액의 양육비 요구.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의 실체. 월스트리트 시절의 문란한 사생활 의혹. 오수진은 한서연을 아이를 버린 비정한 미혼모이자 돈에 미쳐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불륜녀로 둔갑시켰다. 여론은 순식간에 한서연에게 등을 돌렸다. SY 전략기획의 이미지도 치명타를 입었다. 오수진은 법정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의 증언에 신빙성을 잃게 만들 작정이었다. 윤 실장은 긴급히 대응회의를 소집했다. 대표님 여론이 최악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법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각 반박 기사를 하지만 한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제지했다. 됐어. 오수진이 진흙탕 싸움을 원하는군. 하지만 난 그 진흙탕에 발을 담글 생각이 없어. 그녀가 언론을 시끄럽게 할수록 우리는 법정에서 증거로 말할 거야. 한서연은 오수진의 더러운 플레이에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오수진이 언론에 집중하는 사이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최철규 팀장이 강지훈의 저택에 설치해둔 정확히는 매수된 보모를 통해 확보한 녹음 파일이었다. YJ 화학 사태와 소송장까지 받은 오수진의 히스테리는 그게 달해 있었다. 한서연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가정법원 재판부에 접근 금지 임시 처분과 긴급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했다. 오 부관장,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릴 시간 따위 없어. 당신이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게 될 테니까. 그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서울가정법원의 비공개 심리가 열렸다. 오수진은 최고급 로펌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한서연이 7년 전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포기했다는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녀가 돈을 노리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때 한서연 측 변호인이 조용히 일어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첫 번째는 세안 메디컬 센터 간호사의 영상 증언이었다. 캐나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 속에서 간호사는 7년 전 오수진의 지시로 한서연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아이들을 빼돌렸던 과정을 눈물로 고백했다. 두 번째 증거는 강지훈의 저택에서 녹음된 파일이었다. 법정에는 오수진의 끔찍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끄러워.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그 천박한 년의 자식들 아니랄까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들.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언론에 연기했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이 법정 안에서 산산조각 났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이 직접 증인석에 섰다. 그는 한서연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오수진의 계획, 자신의 야망, 그리고 지난 7년간 아이들이 어떻게 오수진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왔는지. 그는 오수진이 아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임을 감추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은 오수진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피고 오수진,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있습니까? 오수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다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저 여자가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내가 7년간 키웠어.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은 법정에서 그녀의 패배를 확정짓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긴급 임시처분을 인용한다. 즉시 피고 오수진과 강지훈의 친권을 정지하고 원고 한서연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한다. 아이들은 오늘부로 원고에게 인도하라. 안 돼, 안 돼, 내 아이들이야. 아무도 못 데려가. 오수진이 법정 경위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며 절규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기나긴 싸움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되찾았지만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되찾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심판의 날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밝아왔다. 하나는 YJ그룹의 운명이 걸린 임시 주주총회였고 다른 하나는 하준이와 하린이의 남은 생이 걸린 친권소송 최종 심리였다. 한서연은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처럼 정신이 맑았던 적은 없었다. 이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고 지독했던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녀는 주주총회장으로 향하기 전 아이들이 머무는 안전가옥에 들렀다. 법원의 임시처분 명령 이후 아이들은 전문 상담사와 보육사의 보호 아래 서연이 마련한 이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대표님 혹은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오수진의 광기 어린 집에서 보았던 공포의 그늘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오늘 법원에 또 가요. 하준이가 물었다. 아이는 7살답지 않게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모든 게 끝나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린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그 작은 온기가 서연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오전 10시 YJ그룹 본사 대강당. 임시 주주총회장은 초상집과도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태석 전무를 비롯한 오너 일가는 검찰 조사를 이유로 불참했다. 그들의 대리인들만이 파리한 얼굴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COO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YJ그룹 몰락의 상징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SY 전략기획의 대표로서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YJ그룹의 현 재무 상태를 브리핑했다. 오너 일가가 YJ화학과 선군재단을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 그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그리고 강지훈 COO의 무능한 경영이 초래한 천문학적인 손실. 모든 것이 숫자로 증명되었다. YJ그룹은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오너 일가의 오만과 독선이 40년 역사의 기업을 침몰시켰습니다. 서연의 선언에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SY 전략기획은 YJ그룹의 회생을 위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는 부실한 화학계열사를 정리하고 유통부문을 재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너 일가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표결은 싱겁게 끝났다. 이미 등을 돌린 기관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은 SYY 전략기획의 경영권 인수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YJ그룹은 오만했던 오씨 일가의 손에서 한서연의 손으로 넘어갔다. 강지훈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쌓아 올린 성이 자신이 버렸던 여자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YJ그룹의 승리는 이미 전리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사용된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 뿐. 그녀의 진짜 전쟁터는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주주총회장을 빠져나와 곧장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차가운 M&A 전문가의 가면은 차 안에서 벗겨졌다. 이제 그녀는 오직 어머니 한서연이었다. 오후 2시, 최종 심리가 열리는 법정. 오수진은 임시처분 이후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광기와 패배감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인은 한서연이 YJ그룹을 빼앗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7년간 아이들을 키운 것은 오수진이라는 모성을 강조했다. 원고 한서연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YJ그룹을 차지하자 아이들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이것은 모성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오수진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오수진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때 한서연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오수진의 연극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피고 오수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은 제가 아니라 자신의 불임을 감추고 남편의 핏줄을 훔쳐 완벽한 가정을 영위하려 했던 피고입니다. 서연의 변호인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친자 확인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 한서연과 강아준 강아린 남매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아이들은 명백히 원고의 자녀입니다. 법정이 술렁이었다. 오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조작됐어.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을 버린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왕절개 수술 직후에 산모에게 고의로 약물을 투여하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훔쳐간 피고, 오수진과 그 범죄에 동조한 피고, 강지훈이 아이들의 인생을 유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오수진의 정서적 학대 녹취 파일을 다시 한번 공개했다. 저것이 피고가 말하는
모성입니까? 아이들을 천박한 년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학대하는 것이 모성입니까? 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재판장은 오수진의 변호인을 제지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재판장은 판결봉을 들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수진은 숨을 헐떡였다. 피고 오수진과 피고 강지훈의 오만과 불법 행위는 피해자 한서연의 인생뿐만 아니라 두 아이의 복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친권 및 양육권을 영구히 박탈합니다. 안 돼. 오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판결은 계속되었다. 사건 본인들 강아준, 강아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한서연을 지정합니다. 한서연은 눈을 감았다. 7년 만에 그녀는 법적으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재판장의 선고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오수진의 유아 약취 사문서 위조, 그리고 피고 강지훈의 공모 혐의에 대해 그 범죄 사실이 엄중하다고 판단본 사건 기록을 검찰에 이송하여 정식 수사를 의뢰할 것을 명합니다. YJ그룹의 경영권 박탈, 그리고 이제는 친권 박탈과 형사처벌. 오수진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부명예 가정, 그리고 이제 자유마저도. 그녀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담담히 수갑을 받아들였다. 한서연은 홀로 법정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YJ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고 아이들의 완전한 엄마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깊은 피로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YJ그룹의 재건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와 주주총회의 함성이 과거의 메아리가 되었을 무렵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이했다. YJ그룹은 한서연의 손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회장직에 올랐지만 실제 경영은 월스트리트에서 스카우트한 전문 CEO와 그녀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윤 실장 이제는 YJ 전략기획본부장에게 맡겼다. 한서연은 더 이상 얼음 여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언론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M&A의 여왕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그녀의 행방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그녀는 한남동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떠나 서울 외곽 평창동의 정원이 딸린 조용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가 SY 전략기획과 YJ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손에 넣고도 그 왕좌를 비워둔 이유는 단 하나 하준이와 하린이 때문이었다. 그녀는 7년간 빼앗겼던 엄마라는 자리를 되찾기 위해 M&A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오수진과 강지훈의 운명은 법의 심판대로 귀결되었다. 오수진은 유아 약취 사문서 위조, 그리고 YJ 화학 비자금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한서연을 저주했지만 그녀의 오만함이 빚어낸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강지훈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은 피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매장당했다. YJ그룹에서 쫓겨났고 재산도 모두 압류당했다. 그는 때때로 하준이와 하린이가 지내는 집 근처를 배회했지만 한서연이 설정한 접근 금지 명령에 막혀 아이들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와 공허함뿐이었다. 서여연의 새로운 전쟁터는 평창동의 그 조용한 집이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모자가 되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아이들에게 한서연은 무서운 아줌마이자 자신들을 비록 학대받았지만 익숙했던 집과 엄마 오수진에게서 억지로 떼어놓은 사람이었다. 첫 한 달은 지옥과도 같았다. 하준이는 극심한 반항 증세를 보였다. 서연이 사주는 값비싼 장난감들을 집어 던졌고 서연이 말을 걸 때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데려와 라고 소리 지르며 방에 틀어박혔다. 7년간 오수진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도 아이는 그곳을 자신의 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린이는 정반대였다. 아이는 모든 감정을 속으로 숨겼다. 오수진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린이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면서 깼지만 서연이 달려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모습은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한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수백억짜리 M&A를 지휘하고 노회한 회장들을 굴복시켰던 그녀였지만 상처 입은 7살배기 아이 2명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 앞에서 밤을 새웠고 서재의 경영 서적들은 모두 육아 심리학과 아동 트라우마 관련 서적들로 바뀌었다. 그녀는 서툴렀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랐다. 아이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려 했지만 태어나서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그녀가 만든 음식은 끔찍했다. 아이들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녀가 어색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면 아이들은 오수진의 거친 손길을 떠올리며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얼음 여왕이 녹아내리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변화는 아주 느리고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서연은 강요하는 대신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하는 한편 자신도 상담을 받으며 아이들의 상처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존재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 때 그녀는 소파에서 조용히 서류를 봤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가을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준이는 블록을 조립하고 있었고 하린이는 구석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M&A 전략서 대신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물론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예습하는 중이었다. 그때 하린이가 인형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아이는 서연의 무릎 앞에서 망설이다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곰 인형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예, 아파요. 서연은 무슨 뜻인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어디가 아플까? 몰라요. 그냥 아파요. 하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인형이 아프다는 뜻이 아니었다. 자신이 아프다는 신호였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략이나 계산이 아닌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동화책을 내려놓고 인형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서툰 솜씨로 인형의 배를 쓸어주었다. 괜찮아. 이젠 안 아플 거야. 내가 지켜줄게. 하린이는 대답 없이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서연의 옆에 앉아 자신의 작은 머리를 서연의 팔에 기댔다. 아주 가볍고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지만 서연에게는 YJ 그룹 전체를 얻었을 때보다 더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번에는 아이가 피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준이가 블록을 멈추고 툴툴거렸다. 시끄러워. 책 읽어줄 거면 빨리 읽어줘요.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관심을 구하는 아이의 방식이었다. 서연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옆에 앉은 하린이를 안고 하준이를 향해 손짓했다. 이리 와. 같이 읽자. 하준이는 마지못해 다가와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날 오후 평창동의 거실에는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해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상처는 깊었고 앞으로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서연 역시 완벽한 엄마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방에 들어섰다. 하준이와 하린이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하린이의 이불을 덮어주다가 아이의 잠옷 어깨선 위로 드러난 붉은 초승달 모반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7년 전 차가운 병실에서 절망 속에 매만졌던 그 상처이자 증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한 기업 사냥꾼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두 아이의 엄마 한서연이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날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지옥 같던 과거를 청산하고 맞이하는 불완전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그들 가족의 진짜 첫 번째 아침이었다.